라디오북 제 몫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나이는 74살. 인천에서 70여 년을 살았고 지금은 바닷가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74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희라는 제 이름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간 후 혼자서 말이죠. 아들 준서가 결혼하고 며느리 지영이가 들어와서 손녀들까지 생기니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착각했어요. 제 하루는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었죠.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남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밥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마치 파출부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집안 청소는 다 됐어요? 오늘 제 친구들 놀러 온다고 했잖아요. 저녁은 정확히 6시에 먹게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하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몇 번을 말해요?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찝찝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39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픈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챙겨줘야죠? 아휴, 짜증나.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가사 일로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어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준서야, 의사 선생님이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걸린대요? 수술하고 입원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뎠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는데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머니, 수술 잘 됐대요? 내일부터 집안일 할 수 있죠?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러게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간섭? 며느리가 늦게 낳은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솔직히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유이양원은 어떨까?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쿵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뿐.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먼저 가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와서 집을 둘러보더니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의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행복했었나?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센터도 불렀어요. 드디어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했어요.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밥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파출부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나 알아?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너무하잖아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지영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날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준서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했어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사센터 아저씨들이 와서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7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내 집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닷가로 첫 산책을 나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 못해서 힘들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지영이는? 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 번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지영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존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울진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74년을 살면서 저는 줄곧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박순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외롭기도 했고 때로는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TV 소리를 줄이지도 않아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아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보고 싶은 연속극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요. 그리고 매일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물결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죠. 제가 선택한 건 거센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모품처럼 대한다면 당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74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세요.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써요. 박순이의 하루라고 제목을 쓰고요. 그 일기장에는 오직 제 이야기만 적혀 있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리고 매일 밤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오늘도 박순이로 살았다. 고맙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여러분 자신으로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것으로 박순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